지구에는 호모사피엔스 말고 다른 호모는 정말로 없는 건가요? 다 뒤져보셨어요? 아니요. 침팬지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우리가 서울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장대익 교수님이 침팬지의 소리를 흉내내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짤이 있습니다. 짤을 보시고요.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남아공에서 발견됐어요. 수많은 두개골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두 발로 걸어요. 예, 안녕하세요. 법물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스타트업 칼리지에서 일하고 있는 장대익이고요. 진화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른 데서는 과학 철학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갈 때마다 다릅니다. 오늘도 장대익 교수님하고 함께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생각입니다. 장대익 교수님이 네. 사실 인류의 진화의 전문가는 아니시죠? 예, 제가 뭐 인류학자는 아니니까 뭐랄까요, 화석학자도 아니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어서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저만큼 자신 없겠습니까?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는 뭐든지 다 하는 거 아유, 아니에요? 인류의 진화가 사실 전혀 모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최초의 인류. 네. 언제 어디서 탄생했나요? 최초의 인류의 가계도를 그릴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우리는 결국에는 침팬지하고 공통조상에서 한 500~600만 년 전에 갈라져 놓은 그런 종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인류의 조상들이 어딘가에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과 침팬지는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우리 조상이 아니겠죠? 그쵸.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종이고.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추석 때 동물원에 가시죠. 조상을 만나러. 그래서 그런 얘기 진짜 흔한 오해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침팬지의 후손인 거야? 그럼 네. 오해를 진짜 많이 네, 들으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진화의 개념을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야, 원숭이가 몇 년 정도 지나야지 인간이 될까 그러면 몇십만 년이요, 몇백만 년이요 그러는데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될 수가 예. 없죠. 이미 가지가 갈라져 나왔고 그래서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배우고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잘 못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서 인류 진화하면은 구글링 해보세요. 이렇게 꾸부정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걷고 막 컴퓨터 하고 있는 맞아요. 그 나오잖아요. 정말 저는 폭파해보고 싶어요. 그 그림 자체를. 싹 그 밈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오개념을 만드는 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지를 치고 진화했습니다. 그 생명의 나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게 다윈이 남긴 스케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자라고 위로 자라는 나무 모양이 아니에요. 가지가 옆으로 자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옆에 있고 또 심지어는 한 점에서 세 개가 나오기도 해요. 저는 그거까지 못 예. 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더라고요. 1838년에 쓴 비밀 노트에 예. I think라고 해서 그걸 처음 그려요. 예. 그게 생각의 씨앗이에요. 그러다가 1859년 종회교원을 쓸 때는 약간 도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종회교원의 도식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림이 딱 하나 나오고 다 그냥 말로 풀었어요. 수식도 안 나와요. 수식 없어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좀 계산한 거 있는데 틀렸어요, 심지어.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한두 개의 공통조상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윈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줘야 되지. 종이 변한다라는 생각은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과 이 종분화의 개념, 이 공통조상의 개념이 다윈의 가장 독창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인류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500~600만 년 전에 침팬지랑 갈라져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갈라져 나온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르디 어쩌고 저쩌고 다른 속이 있었고요. 그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사실 호모속이 아니죠. 호모속이 아니죠. 근데 자꾸 보면 사람들이 마치 호모속처럼 오해가 될 것 굉장히, 같은 식으로 맞아요, 교과서에 맞아요. 나와요. 우리는 호미닌부터 가르쳐야 예, 되는데 맞아요. 한 300만 년 전부터 갈라진 호모 에렉투스 하빌리스 맞아요. 뭐 이런 애들, 거기는 호모속 맞고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고 거기에 있는 6~7가지 종들이 있어요. 다 생명의 나무처럼 이렇게 가다가 다 멸절했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 멸절한 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예요.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친구들이 한 35,000년 전쯤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 다음에 한 40만 년 전에 나와서 35,000년까지 있었으니까 우리가 30만 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있었다고 치면은 대략 10만 년 정도를 같이 공존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같이 공존했던 종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호모속에는 지금 우리밖에 없는 우리밖에 거죠.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재밌는 비유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촌은 있지만 형제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외로운 종이에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올림픽도 같이 하고 그러면.
아니 흑인, 백인 이렇게 황인 뭐 이렇게 우리가 인종을 나눈다면 처음 흑인이 백인을 봤을 때 처음 우리 같이 아시아 계통이 흑인을 봤을 때 조금 무섭고 놀래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다르게. 근데 만약에 35,000년 전쯤에 네안데르탈인이 멸절하지 않고 있었으면 우리는 맞아요. 두 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침팬지하고 보노보라는 종이 있습니다. 보노보는 침팬지랑 다른 종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둘 다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쵸. 조금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도 좀 다르고. 보노보가 그 굉장히 재밌는 예, 보노보는 굉장히 선정적인 종이고요. 그 보노보 다큐멘터리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19금 동물입니다. 아니, 사실 19금이 아니고 한 49금 정도예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보노보는 정말 그 동물의 왕국의 정말 출연 금지, 눈두부보기. 출연 금지인 동물이고 침팬지는 되게 폭력적이어서 아, 그쵸, 맞아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인데,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마냥 살아 있었다면 그들도 우리랑 뭔가 그런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짝짓기는 그러니까 교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근데 놀랍게도 스티븐 페보라고 하는 막스 프랑크의 연구자가 40억 개의 연기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의 사람들의 지놈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안데르탈인 이제 화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개골? 그거에서 나온 지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유럽인의 한 4% 정도가 네안데르탈인의 염기소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식적 경리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침팬지랑 보노보 정도 우리랑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관계였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운 좋게 살아남아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일원이 됐지만 사실 한 50만 년, 100만 년 전 내려가도 소위 말해서 호모 속이라고 하는 호모 다른 종들, 그런 종들이 전 세계에 있었던 같이. 거죠.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예, 뭐 황인, 흑인 만나는 게 아니라 얘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의사소통은 잘 안 되고, 근데 조금 야 얘네들도 비슷하네 우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은 같은 호모 사피엔스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같은 게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우리 내부는 갈등이 적겠지만 근데 네안데르탈인하고 싸우겠다. 엄청 싸웠겠죠. 엄청 싸웠겠다. 결국 지금 현재는 호모 속에 우리밖에, 호모 사피엔스밖에 살아남아 있지 않은데요. 다른 종에 비해서 어떤 게 특별해서 우리만 살아남은 걸까요? 그게 이제 우리 고인류학자들이 굉장히 천착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일단은 승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얘네들이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찾으려고 네, 그렇게 하는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을 처음 우리가 발견했을 때도 사람들이 얘네들은 언어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우리처럼 언어가 이렇게 아티큘레이트 된다고 하죠. 이렇게 세련되지 못했을 거야. 분절화된 분절화돼. 언어를 그건 못했을 거야. 라든가 얘네들 두개골 큰 걸 보니까 얘네들이 뇌 용량이 우리보다 큰 게 그 좋은 게 아니라 주로 시각 피질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유럽에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낮, 밤, 아침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된 게 아니고 밤이 길거나 뭐 어둠이 길거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시각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개골이 커진 것들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시각 피질이 굉장히 컸을 뿐이다. 대체로 뇌용량은 네안데르탈인이 한 1500cc, 인간은 한 1350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용량이 크니까 더 똑똑했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전체 용량은 예, 그 레인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딴 데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써야 될 때 못 써게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거기는 풍습이 뭐 옷을 못 만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바느질 뭐 그런 얘기요. 그렇죠? 근데 다 그게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래요. 근거 없고 우리가 이제 더 누르기 위한,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그런 가설들이었고, 네안데르탈인이 멸절하게 된 게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본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제일 재밌었어요. 하나는 주로 유럽에서 이렇게 처음에 탄생했거든요. 번성했는데 유럽에 기후 변동이 있으면 1, 2도만 차이 나도 우리 사실 지금 현대인들도 1, 2도 차이 나면 많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동굴 속에 살고 있었던 이 네안데르탈인이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싹쓸이를 당했는데, 근데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중에 인간에게 전달된 것 중에 일부가 추위를 잘 버티는 유전자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예,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후 위기를 변동이 문제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는 돼 있었는데 적응은 돼 있었는데 실제로 너무 큰 변동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럼 거기에 있는 호모사피엔스도 멸절했을 거 아니야. 멸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피엔스는 전 세계로 이미 나가 그 있어서 전에? 여기는 멸절했는데 다른 데서 이미 생존했기 때문에 더 퍼지게 됐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운 좋게, 운 좋게가 아니라 운이 나쁘게 우리에게는 운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예. 운 나쁘게 가게 된 것이다. 사실은 기후 위기가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되게 재밌는 가설이었는데,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이라고 무슨 경쟁을 했냐면 사냥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사피엔스는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 데 성공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 번성하게 됐고, 네안데르탈은 조그만 애들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결국 아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그걸 아느냐? 사피엔스가 우리 지금 늑대가 있잖아요. 늑대가 개가 됐다고들 하는데 늑대 개 정도의 중간 형태가 있어요. 아주 사나운 사냥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냥한 그 생물체를 지키고 있어야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쵸. 딴 게 네, 와가지고 그쵸, 다 그쵸. 개꾼들이 와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하이에나도 오고 막 그래서 사피엔스는 얘네들을 데리고 다니고 오. 그러면서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이를 주고. 예. 그래서 사피엔스의 공막이 이제 우리가 희고 투명하잖아요. 근데 늑대도 보면은 약간 홍채하고 동공이 그 공막에 비해서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더 잘 됐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은 그렇지 못했고. 그럼 네안데르탈은 아마도 심팬지스러운 공막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많은데 되게 재밌는 가설이에요. 그게 침입종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사피엔스가 어떻게 큰 먹이를 사냥해서 결국 네안데르탈인을 아사시켰는가 그 얘기를 일종의 재밌네요. 늑대 개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유일한 원인이라고 아니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여했을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사피엔스가 죽였고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재미난 것이 늑대와의 그러네요.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멸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간혹 멸종됐다고 믿어졌던 종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아주 드물게는 볼 때가 있잖아요. 네. 지구에는 호모사피엔스 말고 다른 홈은 정말로 없는 건가요? 다 뒤져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너무입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얘가 네안데르탈인이죠. 네안데르탈은 종으로서 완전 멸절했다고 생각했지만 예. 종으로서 멸절했지만 예. 개인들의 유전자 유전자에 입장에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전면적으로 더 전수 조사를 해보면 만약에 80억 인구를 다 혈청을 다 빼가지고 염기 서열을 다 분석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어떤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 날레디, 별의별 애들하고 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마 틀림없이 이건 틀림없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종이라는 것이 분기도 하지만 멀지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섞였을 것이다. 사실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종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분절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맞습니다.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생식적 분기가 일어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뭐랄까 회색 지역은 네, 항상 있을 네, 테니까요. 네, 네, 네. 그 호모 날레디 화석이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굴에서 발견돼서 굉장히 큰 네. 화제가 된 네.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서 이 호모 날레디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그리고 이 발견이 어느 정도 중요한 사건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아공에서 발견됐어요. 희한한 그쵸. 동물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 탐사도 거의 여성분들만 네. 뭐 그런 얘기도 몸집도 있더라고요. 작아야 되고 하니까 남자들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소녀 같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했는데 근데 왜 거기 있었어요, 호모 날레디? 그러니까 궁금해요. 뭔가 거기 보니까 수많은 두개골이 나온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 남아공에서 발견됐어요. 거기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걸 보니까 그러면 다른 동물들의 그렇죠. 네, 맞아요. 뼈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몰려 있어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죠. 뭔가 의식적인 뭔가 상상해 보는 거는 죽었는데 함께 묻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네, 가져가서 무덤 같은 게 매장지다. 매장의 문화가 그럴 있는 수도 거 있겠네요.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다른 동물들도 그냥 죽으면 끝나거든요. 어딘가에 따로 묻지는 않고 의식을 하지도 않은데 인간 다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도구를 사용한다. 다윈은 그랬거든요. 도구를 사용하고 뇌가 크고 그다음에 치아가 좀 작고 그다음에 두 발로 걷고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두 발로 걸어요. 뼈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생각이 사후 세계든 뭐든 간에 이 상상의 세계가 있는 존재들이 했을 법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의 풍습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높은 단계에 네. 와 있는 건데 그게 한 2~30만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되게 체구도 작고 뇌용량도 한 600cc 정도 되거든요. 꽤 작네요, 그럼. 침팬지보다 조금 커요. 아, 이거는 호모 속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지 않고는 우리와 같은 인류의 직계 조상이 아니면은 이 정도의 사고력을,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호모 속의 한 종이고 그러면 그게 호모 속에 우리가 잊혀진 하나의 또 종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네요. 없던 종이 생긴 거예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인류학이 사실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되게 당혹스럽기도 한 건 뭐냐면 연대가 점점 가까워져요. 조사해보면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한 예를 들어 600만 년 전이라고 했는데 500만 년 아니야 200만 년에 비슷한 게 있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거의 지금도 이때니까요, 잘 찾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화석화되는 거는 우리 실제로 살아있던 것 중에서 단 1%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모든 걸 대표하진 그렇죠. 않거든요. 우리가 찾았다는 것은 실제 생존했던 개체의 극히 일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운이 좋아야지 또 우리가 그걸 발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언스 네이처에도 표준 논문으로 막 실리는 논문들이 해마다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 근데 물리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이거 안 된다 그랬다가 이거 발견됐다 그러고 막 그렇죠. 그런 거 많죠. 과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과학을 되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되게 과학도 아닌가 보다라고 하지만 또 과학이 갖고 있는 큰 매력이 맞아요. 그 과학이 실제 보여주는 모습이 맞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과거에 옳다고 믿었던 것이 바뀌고 그걸 하는 폐기하고 과정이 새로운 걸 수용하고 맞아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맞습니다. 아주 집단적인 작업. 다 인정하진 않고요. 근데 대개는 그렇죠. 네. 시간이 점점 진행되다 보면 맞습니다. 과학자 사회에서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게 형성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기 화석 연구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끝까지 자기 걸 우겨요. 아, 그렇겠죠. 이게 최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막 그 그렇겠죠. 뭐가 나오면은 그거 반론을 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아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 같은 거니까. 과학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제시한 가설, 자기가 만든 어떤 그런 가설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인류의 단일 기원설이 아니다. 뭐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네안데르탈인이 주로 유럽에서 먼저 예. 시작을 했고 사피엔스의 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은 거잖아요. 그게 표준적인 이해인 거죠.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도 아까 맞아요. 날레이도 굉장히 나오고 작은 것도 있죠. 맞아요. 플로렌시스인가 뭐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하여간 유럽에서 네안데르탈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호모에 대한 여러 가지 종들이 나오죠. 데니소바인. 맞아요. 그건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또 이제 야 우리가 이제 현생 인류의 기원이야라고 얼마나 또 얘기하고 그렇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연대를 막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글쎄 저는 그건 부질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증거가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현생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질문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대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륙 간의 자존심 걸린 월드컵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왜냐면 화석을 발견하는 게 장땡이잖아요. 근데 다 유럽 사람들이 가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전체 조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분석 툴들이 많아지니까 연대 측정도 더 정확해지고. 정확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그런 어떤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침팬지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우리가 서울대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침팬지 연구의 초창기 때는 혹시 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언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발화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어를 가르쳐 주고 따라하게끔 했는데 그 반대만 돼요. 우리가 침팬지를 침팬지는 뭐 언어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디코딩은 못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요. 참고로 장대익 교수님이 그 침팬지의 소리를 흉내내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짤이 있습니다. 짤을 보시고요. 왜냐하면 따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흉내를 내게 되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리학적 문제였어요. 우리가 맞아요. 음이 나오려면 보컬 트랙이 길어야 되는데 침팬지는 짧아서 우리가 내는 자음과 모음을 다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팬지 언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발화하는 언어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글로? 혹시? 혹은 수화로? 했더니 수화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글도 예를 들면 문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찍게 하면 되는구나. 터치패드로 차이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나 바나나. 이건 바나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어제 옆집에서 영희가 뭘 하는지를 봤어. 이런 거는 문법이 있는 문장. 문법이라는 것은 구조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복문과 복문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엄청 담잖아요. 그러한 문장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 나는 먹는다 바나나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생리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리고 바나나가 뭔지를 상징적인 기호로 체크는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문장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언어적 폭발은 문법이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가 그런 보편 문법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근데 그거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렇군요. 그것이 없으면 학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 같은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그냥 자기가 겪는 거를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서울대를 갈 수 없습니다. 서울대에서
동물원에서 또 뽑아주면. 그 큰 차이군요. 동물에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인데. 네, 그죠? 네, 근데 네. 그게 큰 차이네요. 네네. 그래서 침팬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시킬 수 있느냐? 침팬지는 애완으로도 기르긴 힘들다. 네, 침팬지가 되게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수화를 가르쳐주는 정도는 되지만 그것도 아주 제한된 형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침팬지는 인간과 같은 그런 언어를 할 수 없지만 장대익 교수님은 침팬지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너무 얘기 재밌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가끔 또 불러주시면. 예, 그래요. 네, 저도 물리학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예,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